주정 토론회는 이제 공지한 것처럼 SK건설의 이형경 상무님과 현대건설의 서희석 상무님께서 발표를 주정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레이디 퍼스트로 이형경 상무님께서 먼저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음소거가 됐나요? 제 목소리 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현 변호사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 빨간 스웨터가 너무 멋있으십니다. 저희 네, 컨트랙 매니저, 저와 함께 일하는 컨트랙 매니저 15명이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요. 또 재택근무하는 구성원들은 집에서 듣기도 하고요. 퇴근길에 모바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엔지니어 출신의 컨트랙 매니저한테는 이런 법리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해서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리의 이해가 사실상 저희 입찰 시에 계약 협상을 할 때 레셔널을 좀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리스크 앨로케이션인데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현장 조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리스크 앨로케이션에서 저는 그 김승현 변호사님의 그 말씀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 현장에서 EPC 수행을 하면서 이 조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아까 김승현 변호사님이 뭐 디비에이션 하기도 쉽지 않고 이 조건이 있다고 결국 비딩에서 빠지기도 절대 쉽지 않고 컨틴전시를 넣는다면 이걸 얼마를 넣을 것이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의 이제 서브컨트랙터들, 시공 담당하는 서브컨트랙터들한테 이거를 백투백 연결해서 플로우 다운해서 이거를 그 컨스트럭션 컨트랙, 그 서브컨트랙 어그리먼트에 담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클레임을 한 40개 정도를 했고요. 그 40개 클레임을 하면서 주요 조건별로 리스크를 한번 퀀티파이를 해봤습니다. 어세스먼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시빌 쪽에 처음에 컨스트럭션 그 초반 단계의 시빌웍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발생을 하면 이게 임팩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후속 그 액티비티가 많고 그리고 CP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저희는 이제 모수가 작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화하면 조금 더 정교화된 그런 자료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CP 35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저희로서는 리스키한 조건입니다. 저희가 입찰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저희가 이번 달만 해도 입찰 2개를 하면서 이 조건을 가지고 특히 중점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이트 데이터 관련해서는 비용 보상 또 공개 연장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발주처가 제공한 그 자료는 레퍼런스 옵니다. 이거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nforeseeable site conditions 관련해서는 비용 보상이나 공기 연장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 편이고요. 심지어 그 독하다고 유명한 사우디 아람코의 표준 계약서도 unforeseeable site conditions는 공기 연장도 되고 또 비용 보상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 보상이나 공기 연장이 돼도 조금 조건들을 둬서 제한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표준계약서 중에 하나는 아까 김승현 변호사님께서는 피딩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엔화를 보면 reasonable examination을 일단 하고 그걸 토대로 경험 있는 계약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이제 그 KOC 계약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요. KOC 계약에는 조금 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사이트 데이터의 베리피케이션 기간이 있고요. 이 기간은 뭐 90일도 됐다, 120일도 됐다가 약간
달라지는데 그 일정 기간 내에 베리피케이션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시 경험 있는 계약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보상을 해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LTA, 그 싱가포르의 LTA 계약을 보면 reasonablenes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reasonably enforceable 이렇게 이제 한계를 둡니다. 이렇게 한계를 둘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enforceable site conditions는 리파이너리 뭐 이런 데도 하지만 언더그라운드 워크가 대부분이고 그게 CP인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고요. 무엇이 사이트 데이터 베리피케이션의 결과인지, 무엇이 예측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어떤 저희가 그 기초적인 에비던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클레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를 드리자면 몇 가지 판례를 보더라도 보링 데이터가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견하지 못한 그 현장 조건이라는 그 조건에 의거해서 클레임을 했고 보상을 청구했는데 판례에 따르면 리젝트가 됐고요. 보링 데이터가 없었으면 추가로 청구를 했었어야 됐다. 다른 비더들처럼 뭐 이런 판례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비짓을 다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발주처가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이트 비짓을 다른 컨트랙터는 했는데 이 컨트랙터는 안 한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보상으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질 보고서에는 지하수가 없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파보니까 지표 3m 이내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도 보상이 안 된다라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경험 있는 신중한 컨트랙터라면 인근 지역 조사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입찰할 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한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발주처가 준 자료를 철저하게 베리피케이션을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보링 테스트를 하십시오. 인근 지역 조사를 하시고 가능하면 사이트 비짓을 하시고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인베스티게이션을 하시되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트 비짓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 조사라도 하고 로컬 어서리티에 가서 지적도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을 했다라는 에비던스를 남겨놓고 입찰의 기준이 되는 현장 조건은 이렇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입찰 가격과 그리고 공기가 계산됐다라는 것을 컨디션으로 달아달라는 부탁을 저는 꼭 합니다. 저희가 클레임을 했던 것 중에서 이 Unforeseeable Site Conditions 관련해서 클레임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려운 경우는 뭐 잘 예상하실 수 있듯이 리뱀핑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한 프로젝트는 60년 된 노후 시설을 리뱀핑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지금은 뭐 주요 테크니컬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맨메이드 obstacle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파이프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60년 되다 보니까 어떤 파이프가 어디에 깔려 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고 담당자도 모릅니다. 그럼 이거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베리파이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는 또 작업이 진전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저희의 계약 조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프리 엔지니어링 서베이 이후에 7일 이내에 언더그라운드 obstacle에 대해서 노티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도저히 그 현장 조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빌 코드에 의거해서 클레임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뱀핑 프로젝트, 그거는 이제 그린하고 브라운이 같이 섞여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경우에는 다행히 입찰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견되는 언포시어블 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결국은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고요. 무엇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는지,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입찰 시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저희 계약자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그렇게 클레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김승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을 사실은 변호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unforeseeable site conditions나 site data 관련해서 조건이 안 좋은 경우에 디비에이션을 저희가 다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안고 갔어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의 임팩이 컸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계약 조건 자체에서 어떤 코트로 가져갔을 때 시빌 코드나 아니면 기존 법리에 의거해서 이를 무효화하거나 이를 기초로 저희의 비용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금도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미팅을 했고요. PMT하고 UAE에서 시빌 코드 289 이런 어너러스한 그 컨트랙 조건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이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우리의 비용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현 변호사님이 좀 좋은 인사이트풀한 오피니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무님 마치신 건가요? 예, 마치신 것으로. 그러면은 김 변호사님의 답변은 서상무님 토론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상무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석 상무입니다. 제가 좀 참여를 활발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참여하는 것처럼 되는데 또 이렇게 토론자로 나오게 돼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아까 사실 제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레이디 퍼스트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너무 어렵고 광범위한 내용인데 또 깊게 넓게 연구해 주시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까 나온 거 용어 하나만 보더라도 빌더빌리티, 미스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누센트, 네글리전트, 프루들런트, unfair contract terms act도 관련이 되고요. 미스테이크, 사기, 최악상의 과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을 1시간에 하려다 보니 참 굉장히 벅차고 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론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슈인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에 대한 위험은 영미법계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데 영국과 달리 미국은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시공자 책임을 많이 제한해 주고 있다. 반면 대리법계는 발주자가 책임지는데 특이하게 메나 지역은 불란서 민법의 영향을 받아서 디세니얼 라이빌리티 법리에 따라서 대리법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두 번째 이슈는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 오류에 대한 건데 이거는 영미법계건 대리법계건 다 발주자의 책임으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계약에 책임을 부인하는 조항을 넣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미스레프레젠테이션 법리라든가 판례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그거를 깰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리법이든 영미법이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이제 발주자가 현장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보다는 두 번째 이슈가 저희들한테 더 와닿는데 다행히 각국의 법리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휘딕은 다 괜찮은데 실버가 문제다. 근데 그거는 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ENA나 또는 NEC3나 또는 싱가포르의 표준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이걸 다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유독 EPC 턴키만 실버만 시공자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그건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다가 그냥 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저희 회사 아까
이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현재 한 50개 정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4분의 3, 75% 정도에서 다행히도 시공자한테 보상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개 계약만 계약상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모든 계약이 계약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역이라든가 공종이라든가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아든 메나든 남미든 아니면 단순 시공이든 디자인빌드든 EPC 턴키든 다 거의 평균적으로 4분의 3은 시공자한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견 생각하면 우리 실버 EPC 턴키 실버 계약에 너무 이렇게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거의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한 75%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 지하 상태가 많이 영향을 받는 토목공사, 특히 턴키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정하고 비슷하게 그 공사도 75%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 되는 계약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따져보니까 공교롭게도 UAE나 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다 메나 지역, 그 중동 지역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메나 지역은 특이하게 대리법계임에도 불구하고 불란서법 영향을 받아서 디세널 라이비리티 법리에 따라서 시공자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한국건설협회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상이 안 되는 중동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중동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주된다 또는 그렇게 보여진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발주처한테 공정한 협상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발주처 입장에서는 민법에서도 시공자 책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에도 명시적으로 니들 책임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보상을 요청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중동의 정부 발주처에서도 시공자한테 이런 보상을 해주는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EPC 턴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동의 민법에서 디세널 라이비리티 법리, 하자에 적용되는 디세널 라이비리티 법리를 시공 중에 조우하는 불가피한 예견 불가능 현장 조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시공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이론일까라는 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약간 이제 상황을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서 아까 이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근 2, 3년 동안에 클레임을 한 것 중에서 이 예견 불가능한 지하 상태 관련된 20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몇 건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싱가포르의 해저 유리시설 공사였는데 터널 굴착 중에 계약상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협상을 해서 잘 해결이 됐고요. 싱가포르의 MRT 공사에서도 굴착 중에 시트 파일이라든가 콘크리트 슬라브 같은 지자물이 나왔는데 협상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고요. 우간다 교량공사에서도 입찰 시 주어진 것보다 강한 바위가 나와서 보상을 받았는데 DAB 결정으로 그 강도가 입찰 시 주어진 것보다 1.5배에서 2.5배 사이로 강했는데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UAE 해상 원유시설 공사에서도 하다 보니까 지작물이 많이 나왔고 그것도 협상으로 해결이 됐고요. 뭐 이런 데 쭉 해결이 된 사안이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 중재가 다 시약이나 ICC 같은 우리가 뭐 다퉈볼 만한 중재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최악의 경우에도 중재를 우리가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 된 케이스는 스리랑카 건축공사인데 여기도 이제 급경함이 출현해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했더니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베리에이션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계약에 돼 있는데 발주처는 베리에이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도는 한 1.4배 정도. 따라서 예견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 교량공사에서도 안반 이 지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약 지질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보상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도가 한 10% 정도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회사의 상황은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핵심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더라.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고 있더라.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계약상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 그 김 변호사님도 그 피드백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정도의 차이가, 그것이 예견 가능한 범위 있었냐 아니었냐, 아까 이상무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핵심일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플럭슈에이션이 엄청 클 것 같은데, 그거 해결을 결국 엑스퍼트들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재를 해보면 엑스퍼트들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그것도 별로 우리가 예견 가능성이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를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음의 과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사실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두고 우리 스스로 예측 가능성을 정리를 하고 예측해 보는 게, 그게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법리 다 중요한데 현실을 따져보니까 우리는 보상이 안 되는 게 공교롭게도 중동공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강의하실 때 조금 이렇게 방향을 약간 수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하자에 적용되는 디스앤 라이빌리티 법리를 사용해서 하자와 상관없는 시공 중에 예견할 수 없는 현장 조건에 대해서도 그 법리를 확장해서 시공자가 책임지는 것이 과연 UA를 필두로 한 중동의 민법의 해석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한지, 정말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발주처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데, 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업계한테 비를 터주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건 아니다. 그거는 하자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이지. 왜냐하면 설령 예측 불가했다 하더라도 시공 중에는 시공자가 알았어야 되겠지요. 지하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주가 준 거랑 다르면 그걸 다르다고 발주에 통보를 해야 되고, 따라서 그거를 보강을 해서 제대로 된 목적물을 만들었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는 설령 집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대로 그냥 구축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공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도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네 책임이다라고 확장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논문에서 리포한 그 사람의 견해를 따르는지, 따른다면 이거에 기반이 된 불란서 민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UAE에서는 판례가 혹시 형성된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하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아주 지금 실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도 해주시고 날카로운 질문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디스애니얼 라이빌리티는 하자 단계인데 그거를 시공 단계에 있는 이 상황으로 적용을 시켜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승현 변호사님 그 답변 좀 해주시죠. 마이크 저기 해제해 주시고요. 안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예, 됐습니다. 예. 그 두 분 상무님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역시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아주 핵심을 찌르시네요. 먼저 이 상무님이 말씀하신 이제 현실적으로 필릭 실버 같은 게 입찰에 나왔을 때 이제 협상 시도를 했지만 안 돼가지고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것은 시공사로서 참 내리기 힘든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막상 이제 그 일이 큰 일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공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계약을
사인할 때는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기겠지. 뭐 그런 심정으로 아마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이제는 이제 절박해지는 거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법리를 검토를 하고 다 하는데 제가 지금 굿페이스 프린시플도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대륙법계에서는 굿페이스 프린시플이 안 되면 마지막에 막 이거라도 주장을 하고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굿페이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 뭐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리적으로 유형화된 근거 하에서 주장을 해야지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제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굿페이스 프린시플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지금 영미법계는 아예 굿페이스 프린시플 그 항변을 뭐 거의 안 받아들이고요. 대륙법계라 하더라도 굿페이스 프린시플 항변을 받아들이는 게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판례들이 그렇게 어떤 유형화된 판례를 통해서 유형화된 그 근거에 의해서 클레임을 하지 않는 한. 근데 한편 이제 이 부분은 결국 계약 자유의 원칙과 나중에 이제 후속적인 사정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구제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피닉 실버 부분 그런 상황도 아닌 게 처음부터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책임 부인 문구를 시공자가 계약 체결 전에 다 알고 그 리스크도 충분히 분석할 그 수준이나 능력이 되는 대기업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나중에 그 뭐 중재나 법원에 가가지고 야 이게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해서 그 효력을 뒤집는 거는 저는 정말 힘들지 않느냐. 저도 뭐 시공자 입장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시공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이야기를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해드리기가 그럴 만한 그 정도의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서상무님께서 지적하신 게 제가 가장 그 이번 논문을 쓰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비교법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뭐 각국의 그 계약법 자료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프랑스 건설 계약법 책도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모두에게 채팅하는 걸로 이런 메시지가 갔죠. 제가 불어를 못 읽어서 그런데 드로아데나 뭐 이 컨스트럭션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해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건설 계약법의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구해서 그 얘기하지 못한 현장 조건 편을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별로 내용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상무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UA법에서 그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디세니얼 라이빌리티 그 빌 스미스죠. 빌 스미스가 그런 글을 썼고 그 빌 또 줄리안 베일리인가 뭐 거기도 그렇게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랑스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문헌을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논문 이외에는. 그래서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심지어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화이트 케이스의 변호사에게 메일까지 보내가지고 혹시 뭐 이런 관련 논문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 책을 봐라 하고 그냥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프랑스법 입장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논문 갖고 겨우 소개를 한 거고요. 저도 이 불충분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 그 견해 그렇게
뭐 동의해서 썼다기보다는 문헌이 이거밖에 없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연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동법 입장에서 다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공기지원과 추가공사비를 나눈다면 공기지원에 대해서는 프랑스법이 아무리 수단채무, 결과채무해서 시공자에게 그 결과채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도 예견할 수 없었던 현장 조건 위험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야, 너 공기지원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 틀 하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그 논의로는 제가 뭐 그 법리를 지금 현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더 연구를 할 텐데, 다만 그 디세니얼 라이빌리티 조항이라는 것은 건물이 붕괴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하자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처음에 내가 계약할 당시에 가정했던 현장 조건과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뭐 다른 게 나왔다. 근데 그게 뭐 건물의 안전이나 구조를 위협하는 그런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또 저 장래의 숙제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이 불충분한데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